우리 아까 수요량 이제 함수를 골라봅시다. 여기에 썼을 때 가장 먼저 그 변수가 그 물건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오로지 가격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요인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말고 예를 들어 소득이 변할 수도 있고 또는 금리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체 보완제 다른 물건 값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 변화의 차이점이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수요법칙 수요곡선 오로지 현재 가격만 따졌죠. 근데 그 녀석들 말고 다른 애들도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 또 대체제 또는 보완제 있다든지 이런 변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오로지 요 녀석만 고려했는데 나머지 녀석도 고려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나눠보자면은 맨 먼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양이 늘고 줄어가는 것을 이걸 뭔 법칙이요? 수요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공급 같으면 공급 법칙 하겠죠. 이렇게 말 나올 거고 또는 이걸 그린 거라서 수요 곡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공급 법칙, 공급 곡선은 오로지 현재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쩌더라. 요 얘기였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소득이 변하면 역시요. 양이 늘고 줄고 할 수가 있죠. 좀 닫아주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법칙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곡선, 공급곡선 오로지 뭐만 현재 가격만 따졌죠. 그런데 소득이 변하고 금리가 변하고 다른 물값이 변하면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은 수요법칙이라고 안 그러고 수요곡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값이 오르고 떨어지면 양의 변화, 양이 늘고 줄고 하는 건 맞겠죠. 여기도요. 소득이 변하고 금리가 변하고 정부의 규제가 변한다든지 다른 여타 조건 변하더라도 양이 늘고 줄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원인이 언제든지 항상 뭐만 됩니까? 언제든지 현재 가격만. 원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격만. 그러면 이쪽으로 원인이 현재 가격 이외 요인. 이게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원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그려봤더니 이거는 곡선상 수요 곡선 위에서요. 그러니까 곡선상 점의 이동이요. 여기 일어납니다. 점의 이동. 굳이 그러자면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수요 곡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 정도 했었는데 값이 변할 수가 있겠죠. 만약 가격이 변했을 때 자, 값이 올라갑니다. 자,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올라가면 양은 주는 거 맞겠죠. 자,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양은 늘겠죠. 이런 식으로 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양은 느는 거 맞겠죠. 그러면서 여기 A점 여기에서요. 그 다음에 곡선을 따라서 여기 B로 갔다가 또 C로 갔다 이렇게요. 곡선상 점의 이동. 그럼 요거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다는 얘기요. 곡선 자체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곡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곡선 자체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 점의 이동이요. 근데 네 번째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곡선 자체가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이번엔 요렇게. 자, 이 가격은 똑같은데 수요곡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값이 그래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양은 어찌 됐습니까? 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양이 변하는 건 똑같습니다. 즉 2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양적 변화 있는 거죠. 그런데 원인과 과정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다 결과는 양이 변하는 거 맞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양이 변했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따지려고. 그래서 골라보니까 1번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되는 거 맞죠. 한쪽은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한쪽은 안 부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수가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 분명히 틀리죠. 그 다음 네 번째 곡선이 안 움직이냐 움직이냐 틀리죠. 근데 요 녀석은 어쩌니까 변화가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은데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구별이 되는데 2번은 지금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적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원인과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말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는 논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재 가격이 변하고 곡선 자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자고 말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분명히 양적 변화가 있는데 가격 이해가 변동하고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이럴 때를 뭐라고 하자? 수요의 변화.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별하시냐면 수요량의 변화가 무슨 말이고 수요의 변화가 무슨 말인가? 요거 구별하시자는 얘기. 그래서 수급 개념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요거를 대부분 냅니다. 요게 정말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둘 다 양적 변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가격이 움직였냐 가격 이해가 움직였냐 곡선 자체에서 움직였냐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였냐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왼쪽은 양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현재 가격만 움직이고 곡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곡선상 점의 이동 이렇게 나올 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시다.
말을 정해놨으니까. 오른쪽은 가격은 안 변하는 가격 이해가 변동해서 오른쪽에서 나갑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죠?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 이제 구별하시는 거.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다 이쪽이 나옵니다. 항상 대부분요. 그러면 어쩌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오른쪽으로 가서 증가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가서 감소, 제약, 억제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까? 동일한 가격인데 왜 구입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딱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세일하시면 더 물건을 많이 사시는 거 맞죠?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고 좋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가격에 비해서 가치가 높다든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면 전부 다 오른쪽, 뭔가 나쁜 점이 있으면 전부 다 왼쪽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쪽을 대부분 이제 물어봅니다. 가장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다음 중 수요량의 변화에 속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왼쪽을 답으로 만들려면은 뭐뭐에 속하는 것은 그래야 딱 하나가 나옵니다. 오른쪽을 만약 답으로 만들려면은 변수가 여러 개니까 속하지 않는 것 그래야 답이 하나 나오겠죠.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왼쪽에 만일에 답으로 올라면은 수요량의 변화에 속하는 것은 그래야지 현재까지 하나가 나오지 속하지 않는 거 그러면 수천 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속하는 것을 고르세요. 요거고. 근데 오른쪽 같으면 속하지 않는 거 그래야 답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만일에 원인은 여러 개인데 여기에 수요의 변화의 원에 속하는 것은 답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속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가 나오겠죠. 맞죠? 이런 식의 문제가 어디 가냐면 저 뒤쪽에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으니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 문제가 어디 가냐면은 우리가 어제 3번 문제. 저기 151페이지 3번 문제. 그러니까 150페이지 1번, 2번 전부 다 유량재량 구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주 물어봤다는 얘기는 물어볼 건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전부 다 네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문제가 3번은 너무 쉽죠. 3번 보시면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과 수요량의 변화 옳게 묶인 것은 그러니까 요 원인하고 요 원인을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을 고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요의 변화를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수요량을 골라야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수요의 변화위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왼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물건 재화 가격 하락 상승은 의미가 없어요. 하락은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없고 그 물건 가격이 나오는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그럼 답은 너무 쉽죠. 3번 세 번째 아파트가 하락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 값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 가격 이해가 변동하면 수요의 변화, 공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말은 언제든지 원인이 그 물건의 현재 가격만,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항상 무슨 가격? 현재 가격만, 미래 가격 아닙니다. 기대 가격 아니고 오로지 현재 가격만. 그럼 현재 값은 몇 개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그 다음에 오른쪽 수요의 변화는 현재 가격 이외 요인이니까 변수가 수천 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더 쉽게 만들려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하고 수요 변화 원인을 앞뒤를 바꾸면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얼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앞쪽에 수요의 변화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왜? 수천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찾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금방 나왔죠? 첫 번째가 그거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래놓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98페이지 갑시다. 다시요. 98페이지 보면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99페이지 수요의 변화가 있죠. 두 가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자 읽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그 말은 가격 이해는 안 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더 이상하게 말하면은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이 통하는데 수요의 변화는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 이해했을까요? 왼쪽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그 물건의 가격이니까 수요 법칙 되죠. 또는 수요 곡선 되는 거죠. 오른쪽은 현재 가격 이외니까 수요 법칙 통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수요, 지금 했던 말이 1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오로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쪽이 아니란 얘기. 이쪽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오로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수요 법칙이다, 수요 곡선이란 말은 현재 가격이 어쩌니까 양이 어쩌더라. 이거를 말로 풀면 수요 법칙이고 그림으로 그러면 그게 수요 곡선이란 말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는 가격 현재가의 변할 경우에 거기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현재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 딱 세 마디만 기억합시다.
오로지 변수가 뭐였습니까? 항상 가격만 변화가고 그래 곡선상 점의 이동 요 말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요의 변화는 보다 곡선 자체가 움직이니까 이번엔 오른쪽 페이지 99페이지 가운데쯤 양가로 2번 읽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부동산 가격 이해 요인이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가격 말고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 변동에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 자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뭘 구별하시는 소리죠? 수요량의 변화가 무슨 말이냐?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 됐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 곡선 자체가 좌우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곡선을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9번이 무슨 말이냐면 수요 변화 요인. 그거는 오른쪽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쩌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애우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에 왜 나 같은 많이 사겠는가?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좋아요, 나빠요? 소득이 올라갑니다. 좋은 거 맞죠? 그렇게 읽어보시고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이니까 전부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로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녀석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문제는 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대부분 낼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오른쪽으로 갑니까? 어쩌면 왼쪽으로 갑니까? 이걸로 골라놓은 문제인데 그죠? 99가지 됐는데 한 가지가 안 돼요. 전부 다 변수를 읽어보셔가지고 좋으면 내가 봤을 때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하면 나쁜 거니까 왼쪽. 맞죠? 정부에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했대요. 세금을 뺏어간대요. 안 좋은 것 왼쪽.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폐지하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오른쪽. 맞죠? 너무 뻔한 얘기. 근데 그게 안 되는 녀석이 딱 한 가지가 바로 관련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관련제가 바로 대체 보완제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키는 대체 보완제 그거 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제. 이 관련제를 또 다른 말로 연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재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값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그죠? 아파트의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면 영향을 줬을 걸 연관제, 관련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답은 대부분 어쩝니까? 대체 아닌 보완제가 대부분 답이에요. 왜? 그게 약간 혼동스럽거든요. 그러면 대체란 말은 맨 첫 번째는 이거는 서로 경쟁관계. 우리 대체란 말은 대신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서로 경쟁관계. 그러니까 경쟁이 돼야 어쩝니까? 대체가 되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대체란 말은 기본적으로 뭔가 비슷비슷해야 합니다. 용도가 비슷, 기능이 비슷, 가격이 엇비슷, 위치가 엇비슷. 서로 비슷비슷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대체란 말을 다른 말로 경쟁관계 재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말로 대안적 상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관계란 말 또는 대안적 상품이요.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또 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한 가지만 쓰면 좋은데 쓸 것 같아서 대체제 하나만 쓰면 좋은데 경쟁관계 재화 또는 대안적 상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을 기억하자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있고 Y가 있었을 때 둘 가운데 선택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로 소비, 선택의 문제요. 둘 가운데 하나. 그러면서 우리 식으로 하자면 따로 소비란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를 지금 단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를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가격이 지금 5억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똑같고 평수도 똑같고 똑같아요. 시기도 똑같고. 이렇게 했었을 때 맨 처음에 첫 번째 수요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 가격이 지금 올랐으면 X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랐대요. 예를 들어서 5억으로 6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대체란 말은 또 기본적으로 동일한 물건이면 싼 걸, 같은 값이면 좋은 물건, 그게 대체죠.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뭘 바꾸는 거니까 같은 물건이면 기왕이면 비싼 거, 싼 거, 싼 거. 그리고 같은 값이면 좋은 거. 이게 대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 X하고 Y가 용도가 비싸고 기능이 비싸고 가격이 엇비싸고 쉽게 말해서 거의 동질적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비싸다. 이런데 갑자기 단독값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법칙상 X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 맞죠? 비싸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억 가지고 이거 살까 고민하고 있었어. 왜? 둘 다 비슷해서 둘 다 마음에 드니까. 근데 요 녀석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싸진 느낌 아닌가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건너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Y제 수요가 어쩌니까 많아지고 적어집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자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요 녀석은 값이 떨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상대적 가격이 더 싸진 느낌 맞죠. 그래서 이 말을 약간 어렵게 만들면 절대값이 하락한다 말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가격 비율이 떨어지는 거지 절대 액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단독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요. 이 비율을 한번 따지면 처음에는 5억분의 5억이었으니까 1이죠. 그 말은 단독 가격에 대한 아파트 값은 100%라는 뜻이잖아요. 1. 그런데 이게 첫 번째였었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단독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값이 올라가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단독 6억 됐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똑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 녀석은 아까 5억 지금도 변화가 없는데 요놈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5니까 6, 8, 48, 0.83인가요? 이 정도 되거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쩌니까 100%였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요? 83% 떨어졌으니까. 즉 단독 가격에 대한 아파트 값이 100%에서 83% 떨어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싸진 느낌 아닌가요? 절대값은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 가격 비율이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비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값이 하락한다 그러면 틀렸겠죠. 상대적 가격 비율이 떨어진 거지 절대값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둘 다 100%였는데 여기다 싸진 느낌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훨씬 더 싸진 느낌이니까 요거보단 요렇게 건너오지 않을까? 바꾼다는 얘기. 그거를 뭐라고요? 대체제. 그래서 방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게 값이 떨어졌습니다. 만일에 4억으로 떨어졌다 가져갑시다. 그럼 아파트 수요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수요는 어쩌니까 이번엔 줄어들겠죠. 이번에는 만일에 여기에 4억 됐대요. 그 다음에 여기 5억이라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1.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독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125%가 되니까 25%가 상승한 느낌 아닌가요? 비율이. 여기까지 오신 거죠? 대답을 두 분이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쩌니까 125%에서 훨씬 더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치세 보완제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면 절대값은 변화가 없는데 상대적 가격 떨어진다. 상대 가격 비율이 떨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 가격 비율이 하락된 느낌, 올라간 느낌. 그 말을 봐야지 절대값이 올라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지금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쩌니까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방향이 똑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 비례관계라 말합니다. 똑같이 비례관계 또는 동일한 방향이죠. 그래서 저쪽에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수대비.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자고. 수대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버리고 이게 키예요. 수요 곡선은 대체제 가격하고 비례한다. 그 말은 수요 곡선은 대체 값이 올라가면 그것도 올라가니까 오른쪽, 떨어지면 줄어드니까 왼쪽. 됐죠? 수 대비 하나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움직인다? 대체 가격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대체 값이 만일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은 증가니까 그런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요. 만일에 떨어지면 어쩝니까? 줄어들으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뜻. 수 대비. 요거 하나만. 그래서 수요 곡선은 대체값 움직임하고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가니까 증가되니까 오른쪽, 떨어지면 줄어드니까 왼쪽. 요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수대비 요거 하나만. 그래서 비례란 말씀이다. 또는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은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이제 보완제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제는 서로 따로따로 쓰면 보완제란 말은 보충시켜주고 완성시와 같이 쓰는 제와. 그러니까 대체란 말은 선택이고 따로따로 쓰는 거라면 보완제는 이번에 같이 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관계. 한 덩어리로. 그래서 일체란 말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X하고 Y가 뭔지 모르도 항상 같이 써야 돼. 항상 같이. 함께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함께 소비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게 함께 소비란 말이요. 이번에도 말을 만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 번째 이제 또 수요합시다. 자, 수요 같으면은 이번에 X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X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랐습니다. 그럼 X가 올라가 떠나서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분명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수요 법칙상. 맞죠? 그럼 요걸 안 쓰면 대신에 Y제는 쓸 필요 있어 없어요? 같이 항상 써야 되니까. 요 놈을 쓴다는 얘기는 항상 같이 한 덩어로 쓰기 때문에 요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Y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완제 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커피하고 설탕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나는 블랙인데 그분은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안 쓰니까 수요도 많아질까 적어질까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올라가니까 수요량 줄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요걸 X를 안 쓰기 때문에 함께 써야 되니까. 그럼 X가 필요 없다는 얘기, Y도 어쩌니까 필요가 없다는 얘기. 항상 한 덩어로 같이 써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커피 값이 올라가면 커피 소비량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탕 소비량도 준다는 얘기 맞죠?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러면 방향이 이제 올라가니까 떨어진 거 맞죠? 그러면 반대로 값이 떨어졌으면 값이 떨어지면 이게 수요 많아지겠죠?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많아지면 같이 함께 써야 되니까 Y제 소비도 늘까 줄까? 늘겠죠.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니까 거꾸로 가네요. 그래서 반비례. 그죠? 그러니까 수요하고 대체 비례했다고 하면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라는 뜻이죠.
수대비 하나가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데칼코마 그거 있죠. 그 물감을 이렇게 딱 찍고 이렇게 찍는 거, 4가지 나오는 거. 그 데칼코마라고 한가요? 오케이. 미안합니다. 다 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그러니까 수요 하나만 알아주면 수 대비 하나만 알자고요.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다. 그리고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 이렇게. 왠지 광주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비례 반비례고 반드시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요 곡선은 대치의 가격 움직임과 똑같이 간다. 대치 값이 올라가면 오른쪽, 떨어지면 왼쪽. 그러면 수요하고 대치가 비례했다면 그러면 수요하고 보완제는 또 거꾸로니까 반비례, 수보반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제 값이 올라가면 수요값이 이번에 어느 쪽? 왼쪽. 떨어지면 오른쪽. 반대로 가니까. 된 거죠? 꼭 기억하시죠. 이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가도 그대로 나오고 탄력성가도 그대로 나오고 똑같이 여러 번 써먹으니까 하나는 꼭 정리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그래서 수요곡선하고 대체는 비례, 수대비.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합시다. 수대비 알고 나면 그럼 보완제는 거꾸로 가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게 대체 나오고 보완제 나오고 그 다음 매수와 소득. 거기도 우등제, 열등제, 중간제가 있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우등제입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대체, 보완제는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수 대비. 수요곡선하고 대체 가격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도 올라가니까 오른쪽이란 뜻이요. 떨어지면 왼쪽 감소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증가입니다. 만약 대체값이 떨어지면 수요곡선은 감소, 떨어지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수 대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수와 소득. 매수와 소득은 별다른 말이 없이 전부 다 우등제, 정상제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량이 늘어요, 줄어요? 느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맞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예상도 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대요. 미래 가격.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값은 5억인데 올 가을 되면은 이게 아마 6억, 7억 될 것 같아요. 비싸질 거래요. 그럼 매수 시기를 앞당기겠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예상,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살까요? 나중에 살까요? 그렇죠.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수와 기호. 기호란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도. 그러니까 기호 선호. 기호도 선호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더 많이 사실 거고 싫어하면 더 사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놓으면 인구수 변화.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구 수의 변화. 핵가족과 대가족과 세대분리, 가구분리. 세대분리, 가구분리 나오면 오른쪽. 세대통합, 가구통합 또는 대가족제도 또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러면 오른쪽이겠죠. 가구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뻔한 얘기니까. 근데 가구통합 또는 세대통합 또는 대가족제도 이런 거 나오면 가구수가 그만큼 더 줄어든 건 맞겠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세금 매기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박스에 수요 증가 감소가 한 20개 이상 10몇 가지 써져 있습니다. 이걸 애우신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 애우는 거 아니라니까. 물론 애우도면 나쁘진 않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은 돼. 그런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애웁니까? 중요한 것은 안 외워진다는 거. 더욱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외워지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자면 소비 측면에서 대체 보완제 딱 2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대체 보완제. 대체는 수 대비니까. 그러면 대체값은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 증가, 떨어지면 감소, 수 대비. 그거 하나만. 그러면 대체가 수요와 대체가 비례였다면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 수보반이니까. 됐죠? 수 대비 하나 알면 대체 보완 항상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요겁니다. 요게 전부의 사실은요. 요 전체로 봤었을 때 이쪽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요게 전부입니다. 수 대비 하나만.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한다. 그 말은 수요 곡선은 움직임이 대체값이 올라가면 오른쪽, 떨어지면 왼쪽입니다. 기억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보완제는 반대래. 또 이거 알아놓으면 공구만 또 바꾸면 돼요. 수요하고 대체 비례했다면 수요, 그 다음에 공구가 대체는 또 반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오른쪽 이렇게 4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가격 상승 예상.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해보니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생각해봐가지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대시보완제는 그게 얼른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키는 전부 다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대부분 수요가 어쩌면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답은 거의가 다 대시 아니면 보완제 전부 다 대부분 다 거기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소득순 향상 좋은 거 맞죠? 그 다음에 금융비용의 만일에 확대, 그 소비 금융비용의 확대.
소비금융 확대란 말은 돈 잘 빌려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비 금융이 확대된다는 건 대출 잘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LTV 올라가고 DTI 올라간다는 얘기죠. 돈 잘 빌려주면 그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까 바로 전 시간에 구매력은 타인자본 포함한다고 그랬죠. 은행이 대출 잘해주니까 그러면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유효수요가 많아질까 적어질까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 인구 증가, 핵가족화. 근데 핵가족화 뻔하니 그 다음에 금리 및 그 다음에 세금의 인하.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돈을 100억을 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놓을까 땅에다 묻어놓을까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가 싸진대요. 그러면 땅에다 묻어놓은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죠? 뻔하네. 그 다음에 세율이 인하. 세금 깎아주면 좋아요, 나빠요? 보조금 제가되면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 있고 다른 건 없을까? 또 있습니다. 냉난방비가 절감됐습니다. 새로운 건축기술에 따라서 건축 공법에 따라서 주택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생태계 공원이 좋아졌습니다. 다 좋은 거. 그렇게 읽어보셔가지고 좋은 거는 오른쪽, 나쁜 거는 왼쪽인데 안 되는 녀석이 딱 한 가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언제든 답은 여기가 있으니까. 항상 대체 보완제가 거의 키죠. 다른 거 소리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요 놈은 얼른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체하고 수요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 하나만. 수 대비 하나만. 그러니까 수요가 됐을 때 비례다 그거 알았다면 이제 보완제는 뒤집으면 되고 또 공급도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 대비 하나만. 그러면 이해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는 요게 중요한 것이라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오른쪽입니까?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 그럼 뭐가 좋냐? 읽어봐서 내가 봤을 때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대체 보완제가 좀 어려우니까 수 대비 하나만. 여기까지 오신 거죠? 더블 클릭. 지금 머릿속에 가고 있죠? 예. 아니, 그거 하나만 다른 거 버리고.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읽어보시면 막 아실 수가 있으니까 오로지 뭐만. 그죠? 대체 보완제 이것만. 수 대비 하나만 갑니다. 보완제는 거꾸로 가니까 수보완입니다. 수요와 대체는 비례. 공급과 그 다음에 대체는 반비례.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요의 종류에서 뭐 유효수요, 잠재수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본원적 파생수요도 의미 없습니다. 본원적이라는 말은 근본적 수요. 굳이 하자면은 거기도 본원적 수요라는 말은 근본적 수요, 직접 수요, 그 다음에 소비재. 그러니까 수요를 본원적 수요. 이것도 완벽한 경제학 얘기인데 본원적 수요라는 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면 파생적 수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어, 문제가요. 그러니까 본원적 수요는 직접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을 바로 소비에 따라서 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요.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건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요.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라는 말은 이거는 간접 수요입니다. 간접 수요는 그러면 이제는 소비재가 아니라 이거는 생산재, 생산 요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주택은 본원적 수요입니다. 주택지는 파생적 수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을 중시합니다. 대부분 우리 쪽에서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소비가 땅도 어쩌니까 소비재 되는 경우가 있죠. 관광자원이나 명승지 또는 공원 같은 것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원적 수요는 가장 근본적 수요, 목적 수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바로 소비한 다음에 바로 내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 물은 본원적 수요 맞죠. 그럼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니까 우물이 있어야 될까? 우물은 그럼 파생적 수요가 되죠. 우리가 주거용 주택은 본원적 수요인데 주택지는 파생적 수요라고 봐요. 상가는 본원적 수요고 상업지는 파생적 수요. 공장은 본원적 수요인데 공업용지는 파생적 수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쪽에서 요게 이제 키예요. 그래서 대부분 토지에 대한 수요 정책은 본원적 수요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파생적 수요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원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명승지 그런 애들은 본원적 수요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파생적 수요, 생산 요소로 수요를 중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토지도 본원적 수요, 소비재로서 수요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한마디만. 이미 나온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수요 또는 실수요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똑같이 얘기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쭉 한번 넘깁시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제는 107페이지. 거기 107페이지면 이제 똑같은 말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만 바꾸냐면 요것만 바꿉시다. 이게 이제 수요량이라 뭘로 바꿔? 이제 공급량.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똑같으니까. 대신 소득이 대신에 그럼 뭘로 바꿔? 기술수.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이랬을 때 가격이 변하면 양이 늘고 줄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법칙, 곡선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술수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대체 보완제 나오면 때는 공급법칙, 공공사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공급량, 값이 변하면 양이 늘고 줄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로지 현재 가격만 곡선상 점의 이동.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러자면 이런 식으로. 자, 공급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자, 이 정도 했었는데, 이번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 만약에 공급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양은 어쩝니까? 분명히 값이 올라가면 양은 느는 거 맞죠? 자,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양은 주는 거 맞겠죠? 자, 값이 떨어지면 양은 줄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 A점에서 그 다음 B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 또 C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격이 움직이고 곡선상 점의 이동을 뭐라고 하자? 아까는 수요 양의 변화였어. 이번에 그럼 뭐라고 고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공급 양의 변화, 요것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상 점의 이동, 현재 가격만 변수가. 그럼 오른쪽은 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죠. 이렇게요. 가격은 똑같은데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있죠. 자, 오른쪽 나갈 수도 있고 왼쪽 더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나가는 것은 증가할 거고 왼쪽 들어오는 것은 또 감소겠죠. 이게 결과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가격은 안 변하고 뭐가 변하다? 가격 이해가 변동했으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였죠.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수요 변화가 아니라 공급 같으니까 공급의 변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여기 한 덩어리가 되죠. 결국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곡선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양은 늘고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현재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 이렇게 된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을 요구하고 요 두 가지를 좀 이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역시 그러면은 이번에 제가 공급자인데 어쩌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까?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이겠죠. 정부에서 세율을 깎아주고 금융비용 이자를 깎아준대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죠? 좋으면 오른쪽. 규제를 풀어준대요. 오른쪽, 좋은 거니까. 이것도 역시 다른 거 다 되는데 뭐만 안 되겠습니까? 또 요 녀석 딱 두 개만 안 됩니다. 결국엔 이쪽으로 오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분 동안 떠든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뭐만 기억합시다. 대시제, 보완제 두 가지만. 딱 한마디로 수대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하고 대시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급과 대시제, 보완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것만 따지면 돼. 그래서 결론은 수대비 하나 가지고 다 해요. 그럼 수요곡선은 대시제가 움직임하고 동일한 감으로 가는다. 그래서 대시값이 올라가면 수요곡선 오른쪽, 떨어지면 왼쪽. 근데 공급은 반대니까 이제 대시값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줄고 떨어지면 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니까. 됐죠? 또 해봐요. 그럼 이번에 여기는 이제 공급을 합시다. 이제 똑같이.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이요. 단독을 질 수도 있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단독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다. 얼마로? 자, 6억으로 올랐다 가정합시다. 단독값이 지금 6억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아까는 단독 지어서 5억에 팔았는데 집은 6억에 판대요. 그러면 아파트는 똑같이 5억 그대로 똑같은데 단독이 1억 비싸졌으니까 돈 되는 것이 단독이 아닌가요? 그럼 단독의 수요량 많아져야 저거죠. 이번엔 X의 공급은 당연히 많아질 거죠. 그럼 많아진다는 얘기는 대신에 Y제 공급,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어야 되죠. 왜? 한쪽이 돈 되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자재에다가 땅에다가 전부 다 뭐 짓습니까? 이번엔 단독을 지어야 돈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Y제 공급은 어쩌 이번엔 줄어들죠. 그러고 보니까 방향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니까 떨어지고 또 반대로. 단독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돈 안 되니까 공급량 줄이겠죠. 이게 사고로 떨어져서 대신에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공급량 늘어나겠죠. 이번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하고 대체제 수대비 하나 가지고 그럼 공급과 대체로 반대 관계니까 수요 공급 반대 대체 보완제 반대니까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수대비. 수요 곡선하고 대체는 비례 관계다. 그리고 대체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오른쪽 떨어지면 왼쪽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럼 공급은 반대니까 공대반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과 대체는 반대니까 대체값이 올라가면 공급 어느 쪽으로? 왼쪽.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죠? 그러면 또 보완제는요. 여기는 또 반대겠죠. 여기도 공급이요. 제가 다른 거 다 버리기 전에 무슨 관계 있습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반비례 4개를 동시에 결론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 딱 하나 가지고 주자고요. 수대비 하나 가지고.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다. 그러면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수요 대체가 비례였으니까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 수요 보완제가 반비례니까 그는 공급과 보완제는 비례 거꾸로니까 뒤집고 뒤집어 가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키를 전부 다 여기가 다 있어요. 수대비 하나가. 자, 그러면은 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읽어볼까요? 지금 107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급 양의 변화. 107페이지의 공급 양의 변화는 또 가격 곡선상 점의 이동. 이제 이래도 되는 거죠? 공급량, 수요량. 양자가 들어가면 가격이 변하고 곡선상 오르락내리락.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다른 조건 일정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변했습니다. 동일한 곡선상 점유이동. 가격 곡선상 점유이동.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 곡선상 점유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 곡선 자체가 좌우. 되죠? 그러니까 맨 밑에 보시면은 가격 이외가 변동하고 그 다음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거기만 밑줄 좀 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뒤에 가면 공급 변화 요인이 또 대체 보완제 또 나왔네요. 어쩌면 공급이 오른쪽으로 갑니까? 어쩌면 왼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건설업자인데 좋으면 오른쪽, 나쁘면 왼쪽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녀석이 역시 대체 보완제.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니까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좋은 거니까 오른쪽, 세율을 깎아주면 어쩌니까 좋으니까 오른쪽. 당연하지 않아요. 미래가 전망이, 경기 전망이 호전된대요.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좋으니까 오른쪽. 맞죠? 근데 안 되는 녀석이 대체 보완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지금 오른쪽에 모든 문제 키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 일은 전부 다 어디요? 요 녀석 여기가 다 되죠. 그 중에서도 이게 전부입니다. 수대비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1시간 내내 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대비 하나만 기억하시면 모두 다 풀리니까. 자, 그 말을 그래서 그 밑에 변화 요인 보니까 대체 보완제 나오고 생산비용이 변화.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이 아니에요. 생산비용을 또 다른 말로 건축 자재값이 변하고 인건비가 변하고 시멘트값 변하고 철근값 변하고 자재값 변합니다. 그럼 그 물건 가격 아니죠. 가격 이외의 맞죠.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 때 생산 비용, 시멘트값, 이자값 또는 인건비, 자재값, 철근값 전부 다 그 물건 가격 아니에요. 가격 이외니까. 이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뻔한 얘기요. 기업의 목표 변화.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 변할 수도 있겠죠. 또는 금리 수준, 금리가 떨어지면 오른쪽, 올라가면 왼쪽.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요. 아까 수요에서는 예금금리를 얘기합니다. 공급에서는 대출금리 향상이요. 말뜻이. 그 다음에 또는 경기 전망이 좋고, 그 다음에 용자금 유용성, 용자를 잘해준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이 활발하대요.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준대요. 그럼 건설업자를 집 짓기 좋을까 나쁠까요? 대출을 잘해준다면. 그 다음에 가격 변화 예상 나오고,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 공법상 규제가 떨어지고 용도 전환이 쉽대요.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 변화가 좋다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 좋은 거 나쁜 거. 당연한 얘기죠. 또 뒤에 이것도 아직 안심하는데 박스를 또 만들어놨는데 딱 위에 두 가지 보면 됩니다. 거기 대체 보완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딱 하나밖에 안 돼요. 대체제 보완제 요것만 합시다. 그것도 줄여서 수 대비 하나만. 그래서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다. 그러면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다. 수요 대체 비례했다면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다. 그럼 수요 보완제가 반비례면 공급과 보완제는 비례관계다. 거꾸로니까. 됐죠? 꼭 정리합시다. 자, 요 얘기가 아까 151페이지 다시 갑니다. 요 문제가 151페이지 4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거기 문제는 일부러 가격을 써놔 사람들한테 계산을 유도하고 있죠. 계산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냈지만 첫 번째, 자, A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B 부동산 수요는 증가 감소. B가 어쩝니까? 수요가 증가. 수 대비네요. 대치제금하요. 그러니까 수 대비, 수요 곡선은 대치제 같이 가니까, 자, 요 녀석이 어쩌면 값이 올라가니까 수요 곡선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수 대비. 거기 5% 10%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 써놨을까요? 계산을 유도합니다. 그래야 정신 딴 데로 가지.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격 변화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5% 10% 관계없어요. 근데 숫자를 딱 써놓은 순간 어쩌니까 그쪽에 눈이 쏠려.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A와 B 관계는 대체제. 그 다음에 C는 어쩌면 수요 감소. 그잖아요. A가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어쩌면 C는 수요는 줄었으니까. 그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0.1초짜리 문제. 수 대비 가지고. 됐죠? 겁나게 쉽잖아요. 그죠? 너무 뻔한 얘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뒤에 보시죠. 5번 문제. 지금 수요곡선 T0를 T1호 왼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 둘이 같이 만났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수요곡선 감소 요인 찾아라. 나쁜 거. 전부 다. 안 좋은 거. 그러면 찾으면은 맨 먼저 거래 규제 완화. 이거 모를 사람 없습니다. 규제 풀어주니까 좋으니까 오른쪽. 절대로 답을 안 만듭니다. 두 번째 수요자 소득 증가 좋은 거 오른쪽.
이런 거 답을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모기지 대출 금리 하락. 금리가 하락되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오른쪽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금리하고 수요금은 반비례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가니까. 근데 거기 3번은 모기지에서 딱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기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이게 뭔 소리라냐 하면서.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거기는 다르다 버리고 금리 하락,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기지에서 딱 걸립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원래 모기지란 말은 저당, 우리가 내기의 건동이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 MORT, 모탈란 말에 데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탈, 임모탈 그러면 불멸이라는 말 나오죠. MORT가 데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모탈 그러면 죽지 않은 불멸, 불사조 이렇게 말할 때 모탈, 필사적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죽어야 하니까. 그래 말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 자재값 나오고 보니까 자재값은 공급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수요 공급 나오면 1차 조건만 따지니까 그러면 1번, 2번, 그 다음에 5번은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답은 사실은 몇 번이죠?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쩌면 오른쪽 왼쪽입니까? 이거는 모든 키가 전부 다 어디가 다 있으면 다 이쪽에 가 있어요. 전부 다. 답은 어디다 이쪽이니까. 대시에 보완제 한번 걸어놔요. 1번, 2번 걸면은 누구나 다 맞춥니다. 소득 증가되면 좋으니까 오른쪽,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 풀어면 좋으니까 오른쪽, 이거 모를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은 대시 아니면 보완제 대부분 걸어둡니다. 그래서 수대비 하나만. 수요하고 대체는 비례. 그러면 공급과 대체는 반비례. 수요 대체 비례했다면 수요하고 보완제는 반비례. 공급과 보완제는 비례. 이렇게 됐죠? 6번도 똑같은 문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온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반드시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번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볼까요? 거기 뭐 110페이지 공급의 특성은 읽어보면 금방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112페이지 균형.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균형이 된 얘기요. 자, 균형에서 문제가 일반적으로 두 문제입니다. 균형에서는 맨 처음에는 균형이 무슨 말이냐, 의미 따지는 문제.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이동 문제입니다. 자, 균형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균형이란 말 뜻은 첫 번째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균형이란 말은 어떤 일정한 상태가 됐었을 때 다른 외부 조건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균형이란 일단 그 상태에 도달한 후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어요. 균형이란 말 가장 쉽게 말하면 요거죠. 자, 의미란 말은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됐다는 얘기는 가격도 똑같을 거고 양도 똑같을 거고 그죠? 면적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균형이면 맨 첫 번째는 수요 가격. 다시 말해 수요자가 제일 선 최고 가격이 수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급과 둘이 같이 만나야 균형 아닐까요? 그러니까 균형은 뭔지 그렇지만 가격도 같고 양도 같은 게 균형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은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최고 가격하고 공급자가 받기로 난 최저값으로 같이 만나는 거. 균형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자가 원했던 양하고 수요량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로 양이 서로 같이 만나야 되겠죠. 역시 균형.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 줄게 공급자도 이만큼 받아야 돼. 우리는 요만큼 살게 공급자도 이만큼 팔아야 돼. 서로 같이 만나야 균형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수요자들은 요만큼 샀으니까 요 면적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낸 돈이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지출액 아니면 소비액. 맞죠? 우리가 낸 돈. 지출액이요. 또는 아니면 총 소비액. 그럼 요거는 요 면적은 뭐가 될까요? 기업은 요만큼의 요금을 받아갔으니까 매입액 또는 수입액이 되겠죠. 또는 총 판매액. 그래서 여기는 수입액이요. 또는 판매액 되겠죠. 요렇게. 요게 균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을 말로 풀 수도 있고 또는 함수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균형의 의미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말로 한번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박스로 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른쪽 문제입니다. 오른쪽 박스가 지금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엄청나게 주고 다음 중 시장 균형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걸 딱 보고 어떤 분 나오셔서 임 선생 계산문제에서 못 풀었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계산 문제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균형이 됐다는 얘기는 가격도 똑같으세요, 양도 똑같으세요, 그 다음에 돈도 면적 똑같으세요 그 말이겠죠. 그럼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 둘 다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것만 찾으면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18회 때 올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요. 그래 18회 때는 뭘 물어봤냐면 균형이란 말을 입으로만 외우셨는가 머릿속으로 이해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걸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균형이란 말은 뭔지 모르지만 가격도 똑같고 양도 똑같은 게 균형 아닐까? 그러면 거기 이제 오른쪽 박스에서 지금 700만원, 1000만원, 1200, 1500, 2000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수요량, 공급량 같은 것만 찾아보세요. 몇 개 있죠?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이에요. 너무 뻔한 문제.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으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두 번째 1000만원이 맞죠? 수요량도 80제곱, 공급량 80이니까 그게 균형이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다? 1000만원이고 균형량은 얼마다? 80.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은 공급은 전부 다 80으로 쭉 돼 있죠. 토지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증성.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급량이 80이라면 그래프로 그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직선 이렇게 나오겠죠? 공급량 절대 공급은 수직이니까 이렇게 수직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요 말을 말로 물으면 우리가 금방 알 것 같으니까 균형이란 말은 뭔지 몰라 둘이 같이 만나는 게 균형 맞죠? 가격도 똑같아야 되고 양도 똑같고 돈도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양이 똑같은 거 찾으면 너무 쉬운 문제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거를 말로 풀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함수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함수도 우리가 한두 번만 해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보시면은 지금 수요함수가 얼마 나왔냐면은 볼까요? 왼쪽에 거기 아파트 수요함수 QD는 900-P 그러니까 수요함수 QD는요 여러분 보니까 900-P가 주어졌네요. 그 다음 QS도 공급함수 또 주겠죠. 공급함수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 P-100이요 이렇게요. 여기 적었네요. 여기 P-100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약간은 알러지 생긴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 뻔한 얘기인데 요거로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풀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걔들 금방 풀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이것도 보다 그럴 거니까 이거를 풀 때는 항상 종류가 뭐였습니까? 자 균형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요거 같이 만나면 요 점은 뭡니까? 요걸로 양으로 찾으면 돼 항상요.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두 개를 똑같다 가져갑시다. 항상 첫 번째는 그죠 수요량 요거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똑같다는 전제. 자 대입만 시킵시다. 그럼 900-P는 그 다음 P-100이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래 만든 이유가 우리가 1차 함수는 변수가 두 개 있으면 못 풀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없애는 거 사실은요. 그리고 변수는 변수께 상수 한번 옮겨봅시다. 그럼 얼마 됩니까? 1000은 그 다음에 2P가 되죠.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보호 바뀌는 거 아실 거고 뻔하죠. 그래 보니까 P는 얼마입니까? 나누니까 P는 500 됐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500 했다면은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보자. 맞는 거 아십니까? 여기 500 집어넣고 여기다 500 한번 집어넣고 그럼 똑같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요? 안 나오면 대국민 사기를 펼치는 겁니다.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래야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균형가격이 지금 500이다. 근데 양은 얼마다?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400 나오고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하나 줄 수도 있고 또 두 개 줄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함수 얘기는 우리가 좀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 맞죠. 옛날에 이거 다 하셨어 사실은.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저는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졸업한 지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시험은 좀 우리가 공부를 하신 지 좀 오래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 말을 다 100% 알아들으면 그분 혼자 하셔도 충분해. 근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 말이 잘 안 들리죠? 뭔가 쟤는 뭔가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려. 영어처럼 들려. 거기다가 딱 1분만 딴 생각하면 그 다음에 아예 종을 못 잡겠어. 집에 애들 잘 놀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다들 밥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분만 딱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종을 못 잡겠어. 그죠?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균형에는 맨 먼저 의미가 있는데 의미는 똑같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함수로 풀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신 다음에 그 밑에 균형 결정 과정 하도록 해서 좀 쉬어갑니다. 왼쪽은 지우지 마세요.